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제재를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6월 30일자 보도입니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일본의 대한경제보복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부가 민간 소송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지를 갖고 방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국가의 외교는 사법부 소관이 아니고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설령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국제 간의 관계란 것은 행정부가 충분히 개입할 근거가 있습니다.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한일 관계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처럼 경제 보복이 가해진 경우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7월 4일부터 일본 정부는 텔레비전 스마트폰의 유기1L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그런 소재를 한국에 대해서 엄격한 수출 규제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리지스터와 에칭가스 등 상계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폴리이미드는 일본이 90%의 생산 점유율을 갖고 있고 리지스터도 90%입니다. 에칭가스도 70%나 차지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27개국을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그래서 화이트, 백색 국가 대상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끈끈이 수출 허락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용인해 왔습니다. 한국은 2004년부터 화이트 국가로 지정되어서 번거로운 수출입 절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7월 4일부터 계약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 신청과 심사 약 90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경제 산업성은 개입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이 갖고 있는 지금 힘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거의 독점적인 생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 수입처를 구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고 또 마땅히 그런 업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일제강제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설령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 보복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한국 정부는 민간 소송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외교상의 큰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는 당연히 행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일종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대한 제재를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을 떠나서 질문 세 번째는 1965년도 한일협정 당시에 한일 간의 그 협정 체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1952년에 한국과 일본 사이 제1차 한일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한국 측은 일본의 8개항의 청구권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1961년도 제6차 회담부터 일본 측이 한국의 대일 청구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8개항이 되어 있는데요. 1항은 일본 정부는 조선은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반출한 금 249톤과 은 67톤을 반환하라. 2항은 한국인이 보유한 일본의 각종 최신 예금 반환과 군인 군속 노무자에 대한 미지급금과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항들은 사소한 것들이었는데요. 8개항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측은 제대로 재반박할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측의 반박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간에 내린 결론은 각종 미지급금 명분으로 2천만 달러 정도를 한국 측에 지불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한국에 줄 수 없는 것은 일본이 1957년도에 한국에 남겨두고 온 재산 22억 달러 대한 청구권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2천만 달러도 지불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청구권과 명분과 금액에 대한 정치적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적 타결을 결과 일본 정부는 10년간에 걸쳐서 3억 달러의 무상 그리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에 더해서 1억 달러의 수출입은행에 상업 차관을 제공하는 선에서 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 협정 당시 1965년으로 돌아가면은 일본 측의 기대보다 턱없이 많은 액수가 한국 측에 전달된 거죠. 지금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너무 적은 액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당시 일본은 대한 청구권을 우리가 21억 달러를 포기했고 당신들에게 2천만 달러를 줄 수 있지만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마저도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5억 달러를 한국에게 유상 3억, 무상 2억을 제공한 것은 바로 정치적 협상의 결과였다. 정치적 협상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었는가 하니까 포괄 보상이었다는 거죠. 한국이 관계할 수 있는 모든 포괄 보상이었습니다. 그 포괄 보상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갖고 있는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과연 올바른가? 2018년 12월에 한국 대법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검, 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년 만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일본 기업에 배상 의무가 있다. 이것은 1965년 이후에 한일 양국의 기본적인 외교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력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일본 측은 일관되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든 종류의 협상은 타결됐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1965년 한일 협정에 있는 대일 청구권에 강제징용자와 같은 개인 청구권을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한일협정 당시에 일본 외무성의 조약국 담당각으로서 한일협정에 직접 교섭에 참여했던 전 일본 최고재판소 후쿠다 히로시는 중앙일보 2019년 1월 19일자 기고문에서 한일관계 흔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란 글에서 자신이 직접 참여한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교섭 경위를 아는 사람으로서 필자는 이번 한국의 판결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갖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당시 일본 측 관계자들은 청구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이후 한국 측과 어떤 학언도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교섭에 임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성사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과 관련해 최약국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더라도 상대국과 국민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시 조문을 기초한 사람들의 의도였다. 이는 1965년 이래로 구축해온 한일 간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이 되어왔다. 중요한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전후 처리 등에 있어서 배상 청구권 문제의 처리를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괄 처리 협정으로 한 점에 있다.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청구권 관계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총액 5억 달러의 경제협력과 청구권 문제를 팽기지로 묶어 하나의 협정으로 타결했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든 외교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 있는 권한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된다.
징용자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이전에 한국 정부도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징용자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이전에 한국 정부도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외교 권한을 갖는 정부의 결정을 뒤엎었다는 의미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일본 측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또한 한일협정을 포괄 보상으로 받아들여 왔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 측과 마찬가지로 2018년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1965년에 한일협정을 포괄 보상으로 받아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1965년도 한국 정부가 간행한 조약과 협정에 관한 공식 해설 책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에 관한 청구,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들이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 아니, 한국 정부도 그걸 포괄 보상으로 인정한 거죠. 예를 들면은 1961년도에 있었던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회의록에 보면은 일본 정부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일본이 개인별로 직접 지불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한국 측이 뭐라고 답하는가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한국 정부에 지불해라. 그럼 한국 정부가 개인 간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게 회의록에 남아있는 거죠. 2005년도 국무총리 산하 한일회담 문서 공개 민간 공동의 의견도 이렇습니다. 청구권 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산 3억 달러의 강제 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에 지금도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자금도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고민해서 내렸겠지만 사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일 청구권 자금 5억 불을 받을 때 완전히 포괄 협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저도 사실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이번에 일본이 경제 제재를 결정하기로 결심한 개인 청구권 인정의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5번째입니다.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뭐냐? 대부분 판사들의 판결과 달리 저 자신도 대일 청구권 무상 3억과 유상 2억의 포상적 보괄이라 포괄적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포괄해서 국가 간에 그냥 퉁치기를 한 거죠. 따라서 행정부 차원에서 사법부 판단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야 했다는 거죠. 일본 측에 부담을 넘기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별적인 그런 보상을 주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한일 관계가 대단히 경색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냥 손을 놓고 방치했죠. 일부러 방치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방치할 수도 있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더 이상 배상 문제를 갖고 일본 측에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이런 걸 좀 안 하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한일협정이 포괄 보상이 아니고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동안에 남아있는 사료라든지 한국 정부의 각종 문헌들을 보더라도 일본 측은 물론이고 한국 측도 포괄 보상으로 준 거다 이야기죠. 그렇게 그냥 일본한테 그냥 매달려 돈 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번에 그냥 일본 기업들도 좀 내고 우리 기업들도 좀 내고 아니 우리 기업들이 좀 내고 우리 예산을 해서 그냥 지불하면 깨끗하지 않았냐 야. 어떻든 참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오래까지 뭘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신은견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헌이나 이런 걸 보면은 1965년도 한일협정에서 대일 청구권은 모든 부분에 대한 개인 강제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한 포괄 보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을 따라야 되죠. 국가 간 조약을 맺었으니까 지켜야 되고 우리 내부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합의를 해서 강제징용자 피해자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